여러분, 혹시 내가 만든 컨텐츠를 누가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싸움입니다. 무려 500년 전 한 천재 예술가가 벌였던 싸움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문제, 저작권, 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500년 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즘 디지털 컨텐츠다, NFT다, 심지어 AI가 만든 창작물이다. 소유권 문제가 정말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논쟁의 시작이 놀랍게도 500년 전 바로 이 AD라는 작은 표식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건 단순한 미술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이 창작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법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추적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 15세기. 엄청난 기술혁명이 시작되던 그때로 갑니다. 그 당시 예술작품이라는 건요, 교회벽이나 궁전에 그려진 그림처럼 딱 그 장소에만 존재하는 단 하나뿐인 것이었죠. 그런데 판화 기술이 딱 등장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뀝니다. 말 그대로 예술이 벽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제 똑같은 이미지를 종이에 수백, 수천 장씩 찍어낼 수 있게 됐고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가는 하나의 상품이 된 거죠. 소수만 즐기던 예술이 대중시장으로 나온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 혁명을 가능하게 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목판화. 이건 강렬한 흑백 대비로 종교적인 이미지를 널리 퍼뜨리는 길을 열었고요. 두 번째는 동판화인데요. 이건 아주 섬세한 표현으로 판화를 고급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죠. 그리고 마지막, 애칭. 이건 그림 그리듯이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어서 예술가들의 진입장벽을 확 낮춰줬습니다. 바로 이 세 기술이 예술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꾼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판을 깔아놨을 때 그 가능성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알브레히트 듀러입니다. 듀러는요, 그냥 그림만 그리는 그런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오늘말로 치면 정말 잘 나가는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자 사업가였던 거죠. 직접 작품을 기획하고 판화로 찍어내고 유럽 전역에 유통망을 깔아서 판매까지 혼자 다 했으니까요. 예술을 창작의 영역에서 산업으로 끌어올린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듀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그의 그림이 아니라 바로 이 AD 모노그램일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서명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알브레히트 듀러 작품이 맞다는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아티스트 브랜드였던 셈이죠. 사람들은 이 마크만 보고도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듀러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브랜드를 넘보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무대는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당시 인쇄기술의 중심지, 그러니까 16세기 버전의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마르칸토니오 라이몬디라는 정말 재능 있는 동판화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듀러의 작품을 복제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어설픈 짝퉁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원작에 맞먹는 엄청난 고품질의 복제품이었어요. 자,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라이몬디가 그냥 그림만 베낀 게 아니라는 거죠. 듀러의 브랜드, 바로 그 AD 모노그램까지 똑같이 복제해서 새겨 넣은 겁니다. 이건 그냥 그림을 좀 따라 그린 수준이 아니죠. 이건 소비자들을 완벽하게 속여서 이게 바로 듀러의 진품이다라고 팔아남긴 명백한 사기 행위였던 겁니다. 자기 이름이 듣은 가짜가 이탈리아에서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듀러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말을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베네치아까지 갑니다. 그리고 라이몬디를 법정에 세우죠. 인류 역사상 어쩌면 최초의 지식재산권 소송이 이렇게 막을 올린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500년 전 법정은 이전에 없던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라이몬디가 듀러의 이미지를 베끼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듀러의 AD 모노그램을 쓰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았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그림은 베껴도 되는데 서명은 안 된다니. 이게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법의 관점은 오늘날의 저작권, 즉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상표권에 훨씬 가까웠죠. 다시 말해서 AD 마크를 멋대로 써서 소비자들이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사게 만드는 것.
바로 이 사기를 막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이 끝나고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이 앞으로 펼쳐질 창작 산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모델이 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왼쪽 딜러의 모델을 볼게요. 딜러는 복제를 도둑질로 받고 법으로 싸워서 자기 브랜드를 지키는 대리배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오늘날의 상표권 개념이 싹 튼 거죠. 반면 오른쪽을 보세요. 소송에서 졌던 라이몬디는 당대 최고의 화가 라파엘로와 손을 잡습니다. 일종의 협업 모델을 만든 거예요. 라파엘로가 그립을 그리면 라이몬디가 파나로 찍어서 널리 퍼뜨리는 거죠. 이들에게 복제는 도둑질이 아니라 명성을 높이는 마케팅 수단이었고, 이게 바로 현대 라이센싱 사업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이 판결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 작품집에 남의 아이디어나 노력을 훔치는 도둑들아, 각오해라,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경고 문구를 인수해서 넣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뒤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게 직접 가서 황제의 특권이라는 걸 받아내요. 이게 뭐냐면 서면뿐만 아니라 이미지, 그러니까 컨텐츠 그 자체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국가가 보증해준다는 의미였어요. 이건 현대적인 저작권 개념으로 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한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5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듀롤의 AD 모노그램, 그리고 오늘날의 NFT를 한번 보세요. 시대는 500년이나 차이 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이게 원본이다, 이게 진짜다 라고 증명해주는 기술적인 표식이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500년이 지나도 창작자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이 500년 전 싸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첫째, 새로운 기술은 늘 창작자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져준다는 거. 둘째, 재미있게도 법은 아이디어나 작품 그 자체보다 창작자의 이름, 즉 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싸울 것인가 협력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생존 전략이 기술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AI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술 혁명 속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싸울 미래의 딜러는 과연 누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